기억의 천재 푸네스가 바로 과적합한 학습의 예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저도 약간 동의합니다. 과적합, 정확한 데피니션은 머신러닝이 실제 세계와 맞지 않는 패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어진 데이터, 아주 작은 데이터셋 그것만 열심히 공부하니까. 과적합 사례를 한번 볼까요? 수능 시험장에 문제집 한 곳만 들어가는 사태죠. 해당 문제집에서 나오는 문제를 맞추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는 다 꽝이죠. 찍는 거죠. 과적합을 피하는 방법은 머신러닝이 배우는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야 됩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머신러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 예측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머신러닝은 그래서 무지와 환각 사이에 난 좁은 길을 영원히 걷는다.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이고요. 데이터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셋입니다. 세상에 있는 데이터셋이 아니라 머신러닝한테 너 이거 가지고 공부해 라고 해주는 학습 데이터셋입니다. 요점은 당신이 보유한 데이터의 양과 당신이 고려하는 가설 수 사이의 경주다. 데이터가 많을수록 살아남는 가설의 수는 분할 정복에 의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많은 가설을 가지고 시작하면 너무나 많은 가설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쁜 가설들이 남아있는 채로 끝날 수 있다. 이런 요점이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 요 동네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는 이 책을 제 생각에는 한 1년 정도 묵혀두고 여러 번 틈날 때마다 읽어보면 천천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 모델을 오렌지 뜨리 등을 통해서 여러 번 돌려봐야 돼요. 돌려봐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을 만한 정확도. 머신러닝에는 데이터를 2개로 나눠서 투입합니다. 데이터를 2개로 나눠서 아까 오렌지 뜨리에서도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나눴습니다. 학습 데이터셋만 머신러닝에 넣습니다. 데이터셋 1은 학습 데이터셋이라고 하고요. 짠! 머신러닝의 약자입니다. ML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은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쓰지 않습니다. 홀드아웃, 배제시켜 놓고요. 그리고 추후 학습된 모델의 정확도를 검증할 때 사용합니다. 즉 테스트 데이터셋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은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를 상정합니다. 저는 제일 처음에 머신러닝 배울 때 왜 도대체 데이터셋을 2개로 나누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적합을 방지하고 정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현실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머신러닝에 편중과 분산이 있는데요. 개념도를 한번 볼까요? 분산, variance, 편중, bias입니다. 자, 이쪽은 편중 섹션이고 이쪽은 분산 섹션인데, 낮은 분산이 있는 곳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여 있죠. 모여 있는데 문제는 이 관역에서 한참 벗어나면 바이어스, 편중이 높은 거고요. 요거는 아주 이상적인 상태죠. 낮은 분산, 낮은 편중. 이쪽은 높은 분산, 요 줄은 높은 분산인데 데이터들이 여러분 흩어져 있죠? 흩어져 있는데 관역에서 한참 떨어지는 엉뚱한도여서 있으면 분산도 높고 바이어스, 편중도 높습니다. 이게 제일 꽝이죠. 데이터 중에 여러분 이게 제일 꽝입니다. 이것도 꽝이지만 이건 정말 꽝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은 넓게 퍼져는 있는데 그래도 중심에서 균질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데이터는 이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싸움이고요. 이상적으로는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데이터가 가장 많습니다. 머신러닝이 예를 들어서 같은 실수를 계속한다라는 거는 요거죠. 요거 편중이 높은 거죠. 바이어스가 높은 거죠. 계속해서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여기 엉뚱한 데다가 답만 내는 거죠. 바이어스가 높다라는 거고요. 대책은 사용 중인 머신러닝 모델을 더 유연하게 조정하든지 바꿔야죠. 머신러닝이 하는 실수는 계속 하는데 패턴이 없어요.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하면 이렇게 높은 분산이 높은 거죠. 분산이 높으면 뿅, 대책은 덜 유연한 머신러닝 모델을 시도하거나 더 많은 데이터를 구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다시 돌린다. 여기서 덜 유연한 머신러닝 모델을 시도하면 일단 결과값들이 한쪽으로 모입니다. 중앙은 아니더라도 한쪽으로 모이도록 시도하는 거고, 아니면 야 이거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그런가 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데이터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8개에 불과한데 예를 들어서 여기 1억 개의 데이터를 꽂으면 1억 개 중에 한 5억 개는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면 이거 상당히 분산이 작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구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귀납법은 연역법의 여기다. 당연한 말을 왜 하나?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배경 지식으로 보면 성인의 두뇌가 지닌 정도의 지식으로 안내받지 못하면 머신러닝은 쉽사리 방향을 잃는다. 우리가 20살, 30살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지식들을 학습을 했죠. 그 학습한 것 정도의 지식을 머신러닝 기계에다 미리 넣어주지 않으면 머신러닝을 학습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게 기호주의자들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아이들은 어른보다 과적합을 더 많이 하죠.
아직 두뇌 발달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예만 들어보고 그게 세상의 다인 줄 압니다. 머신러닝을 아이가 성인이 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학습시키려면 컴퓨터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작동하니까 전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죠. 여기 있습니다. 규칙을 학습시키면 돼요. 20살, 30살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학습을 시키느냐. 핵심은 귀납법은 연역법의 역이라는 사실인데요. 자, 기호주의자들은 연역법을 쓰지 않고 역연역법을 씁니다. 어떻게 쓰느냐. 규칙과 사실이 많을수록 새로운 규칙을 유도가 가능한데 도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실생활 적용 예를 한번 볼까요? 요 예를 봐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새로운 약이 해로운 부작용을 일으킬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역연역법 예, 진짜 예입니다. 좀 길어요. 우리 책을 그대로 스캔 떴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 모든 철학자는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블라블라. 3단 논법이죠. 3단 논법 중에서 이 책에서 우리 책의 페이지 148페이지에서 언급하는 거는 뭐냐면 만약에 요 모든 철학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논리가 빠졌을 때 컴퓨터는 밑에서부터 위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는 건 연역법이고요. 역연역법은 뒤에서부터 앞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추론해 가면서 요 가운데 빠진 논리가 뭘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자는 사람이구나 라고 컴퓨터가 발견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역연역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연역법을 기호주의자들의 머신러닝은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암치료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역연역법은 암치료 단계의 첫 번째이다.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전자하고 약 사이를 1대1 대응하는 규칙이 생성하는데 문제는 암은 무수한 변이를 일으켜가지고 주변 환경과 환자의 모든 데이터의 조합에 방대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그 규칙을 적용하려고 하는 도중에 암세포는 또 변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암치료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약의 조합이 특정 환자의 암에 끼치는 영향을 모의 시험할 수 있는 세포 모형을 하나 만들고요. 그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이를 위해 여러 가지 학문을 결합하는 게 필요하고 이 학문들을 결합하는 게 역연역법입니다. A가 필요한데 C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가운데는 무슨 단계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역연역법으로. 그래서 1규칙과 2규칙과 4규칙 사이에 규칙이 하나가 펑 하고 비어 있어서 규칙이 작동을 잘 안 하면 전체 규칙 모음이 그렇다면 3규칙을 역연역법에 의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역연역법에는 한계도 존재하는데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한계가 있겠죠. 역연역법은 논리적인 특징을 따는데 논리는 A냐 아니냐, A인가 A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양적인 정보를 잘 다루지 못한다고 하네요. 자, 이건 약간 이론적인 건데 대처는 두 번째 다룰 사장에서 다룰 연결주의자의 신경망입니다. 한계 2, 기호주의자의 한계 2는 계산량이 많아서 대용량 처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의사결정 트리, 방금 우리가 맨 앞에서 보고 왔죠. 디시전 트리를 통한 귀납법을 통해서 디시전 트리를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됐다. 해결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 정복에 의해서. 20곡의 놀이를 한번 해볼까요? 의사결정 트리는 사실상 20곡의 놀이고요.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날개가 달렸습니까? 다리가 2개입니까? 식물을 먹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20곡의 놀이에서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념도 한번 볼까요?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뿅뿅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세금을 감면을 찬성하십니까? 예. 낙태 금지를 찬성하십니까? 예. 아우, 이렇게 되면 공화당 지지자고요. 아니요. 라고 하면 이쪽에 다시 총기 규제가 나오죠. 총기 규제에서 찬성하십니까? 예 하면 민주당 지지자고요. 놀랍네요. 총기 규제는 싫어요 하면 무당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금 감면은 좋은데 낙태를 금지시키지 않고 총기 규제는 또 싫어요 하면 무당파입니다. 무당파고 이런 식으로 알게 되는 거죠. 좀 미국의 그 정치 지형이 복잡하네요. 개념도를 봤고 디시전 추리의 개념도로 보았습니다. 개념을 보시면 특성, 클래스, 분류기가 있습니다.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특성은 예, 아니오를 논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아까 우리가 데이터를 보았을 때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습니까? 고혈압이 없습니까? 할 때 그 고혈압이 특성입니다. BMI, 체질량 지수가 특성이고요. 나이가 특성입니다. 그리고 클래스는 뭐냐면 예, 아니오를 나타내는 값이고요. 1과 0으로 표현되죠. 아까 담배를 피운다라는 것도 있어요. 흡연 습관이라는 거는 특성이고요. 클래스 중에 담배 피웁니다. 1번. 그건 클래스입니다. 담배 안 피웁니다. 0번. 클래스죠. 예전에 담배 피웠는데 지금은 안 피웁니다. 클래스 2번. 이런 식으로 특성은 담배 흡연 습관, 클래스는 담배 피운다는 여부입니다. 그래서 분류기는 클래스파이어는 클래스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인데 우리가 봤던 결정 트리 모델이에요. 의사결정 트리 모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여러 개 선보일 다른 종족들도 다 분류기에 속합니다. 의사결정 추리는 분할 정복 알고리즘의 구현물. 제가 설명드렸죠.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데이터의 유형을 단계적으로 분리해서 각 트리 노드의 분류 결과를 좀 더 순수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개념도를 다시 볼까요? 자, 이 세금 감면은 원 데이터에 100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나눠서 50대 50으로 나눠졌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서 25대 25도로 나눠집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나눠지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여기는 20대 5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무당파 5명은 여기 100명보다는 사람들의 구성이 좀 더 단순하잖아요. 여기는 공화당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 있고 무당파도 있고 뭐 정치 무관심층도 있고 블라블라 많죠. 근데 여기는 딱 무당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의 목적은 데이터 유형을 단계적으로 작은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 작은 그룹을 좀 더 순수한 동일한 집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디시전 트리의 과정이고요. 측정치는 무질서도 엔트로피를 조금씩 줄이는 거고요. 엔트로피는 수식을 설명해야 되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수식 설명은 없습니다. 좋은 의사결정 추리는 모든 노드에 있는 분류 결과의 엔트로피가 평균적으로 가장 낮게 나오도록, 즉 가장 순수한 노드들을 마지막으로 결과를 낼 수 있으면 좋은 의사결정 추리입니다. 적용 대상은 범주형 문제 적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낙태를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는 문제는 범주형 문제입니다. 거기에 의사결정 추리 기호주의자들의 모델은 적용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연속형 값인 주가나 집값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요 연속형 값의 디시전 트리를 적용하는 거 굉장히 놀랐었어요. 오, 이렇게 범주를 나눠서 쭉쭉쭉쭉 내려가는데 연속형 값도 예측할 수 있다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체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디시전 트리 모델을 쓴 거죠. 그것만 쓴 건 아니지만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키넥트라고 동작 인식 게임기가 있는데 그거는 카메라로 사람을 비추면 사람의 몸 부위를 파악하는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디시전 트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팔인가? 다리인가? 계속해서 나눠 나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호주의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호주의자들의 핵심 믿음은 모든 지성은 기호의 조작으로 귀결된다. 이게 좀 약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드시죠? 사실은 기호주의자들은 수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리 1, 2, 3, 4, 5를 만들고 난 다음에 공리 1, 2, 3, 4, 5가 적용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증명해낸 게 유클리드 수학자들입니다. 유클리디안 수학자들이고요. 그래서 모든 지성은 기호의 조작으로 귀결된다. 모든 수학은 공리의 조작으로 귀결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호주의자들이 이해가 안 되시면 수학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수학자 중에도 통계학자가 있고 통계학자 중에 베이즈주의자가 있어서 약간 달라지지만 일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보처리 시스템 3단계는 저도 이 책에서 처음 봤는데요. 자, 1단계는 풀려는 기본 성질을 연구하고 2단계는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표현 기법을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는 물리적으로 구현해냅니다. 학습은 이 정보처리 시스템 3단계를 따르면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 성질을 연구하고 알고리즘 만들고 구현한다. 이런 거고요. 기호주의자의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지식공학파에서 파생했는데 예전에 50년대 60년대 파생한 공학파죠. 지식기반 시스템은 70년대 80년대 성공하다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지식 획득 병목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컴퓨터에게 지식을 무한대로 쌓아주고 규칙을 무한대로 때려주면 컴퓨터가 그 지식들을 응용해서 그러니까 의사결정 트리가 무한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암도 잘 진단하고 변호사와의 게임에서도 이기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과적합 현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지식을 컴퓨터에 넣어주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한테 가서 다 하나하나 물어봐야 되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그걸 넣는다고 해서 성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80년대 중반 이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2.0 현상이기도 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 책 요약 영상의 첫 파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죠. 다시 한번 보고 올까요? Great. Thank you. So I'm excited to be here. And then you go out to the real world and you find all kinds of craziness. So this is somewhere in Europe, there's zigzag, and now you're suddenly really not sure, like, do I annotate the zigzag? Do I go through? It's really not obvious. Or, you find something like this. And then the labelers are confused and everyone's confused, and now I have to change the labeling instructions. It's kind of a craziness. Then what the hell is that?
Why does it go on the side? 다시 한번 보고 왔습니다. 즉 컴퓨터에게 아무리 지식을 많이 넣어봤자 그것은 컴퓨터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빈 컴퓨터에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많이 넣어주고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 연결주의자들의 방법이 더 낫다라고 테슬라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 기반 시스템은 이와 같은 이유로 표기가 됐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의사결정 트리가 나와서 지식 기반 시스템을 살려내고 있고요. 그 버전업 모델들인 XGB나 LGBM 같은 모델들로 대체돼서 현재 또 다른 전성기를 구현 중입니다. 머신러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럽니다. 의사결정 트리의 해석적인 장점은 규칙의 모음과 의사결정 트리의 결과 해석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직관적이잖아요. 요 녀석은 뭐지? 라고 하면 세금 감면은 찬성하고 낙태금지에는 아니라고 청구규제에는 예라고 했구나 라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게 장점입니다. 규칙의 모음과 의사결정 추리의 결과의 해석이 직관적이고요. 머신러닝이 내놓은 결과를 그래서 쉽게 신뢰가 가능하죠. 이게 왜 중요해? 라고 그러면 첫 번째, 미국 법에 의하면 소비자들에게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때 당신은 우리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요 라든가 당신은 이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할 때 명확하게 해설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미국의 회사들은 머신러닝으로 의사결정 추리에 발전 버전들을 씁니다. 그리고 역연역법과 의사결정 트리는 사실은 같은 기호주의자들의 시스템인데 역연역법이 좀 더 큰 논리죠. 의사결정 트리보다 역연역법이 우위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연역법이 마스터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데 더 좋은 출발점이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고요. 역연역법은 지식을 더 쉽게 처리하고 의사결정 트리를 규칙의 모음으로 환원해서 바꾸는 작업은 굉장히 쉬운 거죠. 그렇게 해서 의사결정 추리는 지금 현실에서 뛰고 있지만 더 위에 상위 개념은 역연역법이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역연역법에도 결점은 존재합니다. 가능한 추론의 가지수가 방대해서 초기의 지식에 가깝게 머물지 않으면 망망대해서 조난당하기 쉽다. 예를 들어서 결정 추리가 무한대로 뻗어나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될 겁니다. 결정 추리와 역연역법은 역연역법이 더 상위 개념이지만 그리고 잡음에 의해서 쉽게 오류가 발생한다고 하네요. 가장 큰 약점은 실제 세상은 1과 0, 흑과 백이 아닌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희끄무리해 그런 중간지대가 있는데 그러면 그런 회색지대를 잘 반영하지 못해서 논리 구성에 맹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연결주의자는 기호주의자에 비해서 매우 비판적인데요. 그 이유는 연결주의자는 여러분 두뇌를 역공학으로 만들어서 여러 가지 신경 노드를 세워놓고 그냥 연결만 해놓고 데이터만 드립다 때려 박으면 잘 스스로 해석할 거야.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2.0과 같은 주의자들이죠. 지금 자율주행은 여러분 그 연결주의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딥러닝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에 배울 연결주의자들이 이번 시간에 요약한 기호주의자들에게 매우 비판적인데 그 이유는 논리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은 빙산의 일각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처리 과정은 대부분 무의식에서 일어나지 네가 정확하게 규칙을 적용해?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이 비판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처리 과정,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게 나는 이 사람이 이래서 좋아한다라는 거를 100가지를 연결해서 그렇게 좋아하나요?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토탈리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경험을 다 쌓고 나니까 참 이 사람이 좋아라고 느끼는 거죠.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연결주의자들의 대책은 뇌를 역공학 리버스 엔지니어로 만들자는 겁니다. 기호주의자에 반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연결주의자들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인드맵에서 방대한 기호주의자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책에서는 3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머신러닝을 실제로 코딩을 짜고 오렌지트리 같은 비주얼라이제이션 툴로 돌려보면서 이렇게 이론들을 학습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I guarantee.